네, 6월 2일 화요일 여의도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체슬리 투자자문 박세익 대표님의 인사이트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신 건 같은데 너무 바쁘신 건 제가 소문으로 듣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 바쁘시죠? 바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오랫동안 주식 바닥에 이렇게 끈질기게 남아 있다 보니까 네, 8,800을 찍는 야, 이런 장도 보게 되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항상 장 빠질 때 잘 나오는데 이렇게 강세장이 도래했고, 올해도 작년에도 75.6%나 오르는 장이었는데 올해도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는 장이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뭐 몇십 년 이렇게 계시고 시장 보시면서도 이런 장은 물론 강세장은 이제 역사적으로도 있었지만 이런 장은 처음이신 거죠? 처음입니다. 오, 과거 사례를 보면 84년, 85년 9월 달에 플라자 합의 이후에 그러면서 엄청나게 강세장이 도래했었는데 그때는 뭐 제가 중학교 어, 고등학생 때였었기 때문에 장을 못 봤었고요. 네, 그 자료만 이제 봤었는데 네. 2003, 4, 5, 6, 7년도 우리 시장이 5년 연속 강세장이었었거든요. 음. 그런데 그때도 이 정도로 강하지는 않았었어요. 음. 그래서 역사 속에서 요즘 역사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 역사, 뭐 네. 증시의 역사 그러시군요. 자, 그런데 대표님 말씀처럼 지수는 특히 코스피 지수는 뭐 8,800이라는 정말 연초에 생각할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떻게 보면 그런 지수를 찍었는데 이 투자자분들의 체감은 소위 말하는 뭐 전자닉스를 갖고 계신 분과 안 갖고 계신 분의 체감 차이라든가 아니면 코스피를 갖고 계신 분, 코스닥을 갖고 계신 분의 체감 차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좀 클 것 같아요. 좀 극단적으로 벌어져 있다 이런 평가도 좀 많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게 네. 팩트이고 그죠? 네네. 그래서 지금 반도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야, 이렇게 큰 수익을 주다니. 음. 그러면서 놀라고 계시고 네.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 계좌는 왜 이래? 그럴 음. 건데 오늘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방금 여기 도착하기 전 네. 15분 전에 이 자료를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15분 전에 급하게 그 자료를 좀 보충을 해서 왔거든요. 그야말로 따끈따끈하네요. 네. 15분 전이면.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반기 증시 전망과 투자 전략이고 주로 말씀해 주실 부분이 그러면 이렇게 괴리를 느끼고 있는 시장이라면 혹은 잘하셔서 정말 수익을 극대화하고 계신 분이어도 하반기에는 또 어떻게 하면 더 잘하실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을 지금 짚어 주실 것 같은데 어떤 얘기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네. 네. 뭐 지금 장에 대한 현상 뭐 그런 거는 방송에서도 계속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네. 반도체가 왜 강하고 반도체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증권사나 외사에서 목표가 상향하고 이런 맞아요. 거는 실시간으로 잘 전해 주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반도체 말고 나는 못 올라가고 있는 종목 들고 있는 사람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그 그런 질문. 부분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리고 반도체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을 이제 음. 드릴 건데요. 네. 자료화면 방금 만든 이 자료를 보여드려야 되겠다고 하고 방금 네. 15분 전에 제가 업데이트한 자료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보시는 게 이제 코스피 차트인데 일봉 차트이고요. 오늘 8,801로 끝났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뭐 3% 넘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지만 여기 5일선 이평선까지 빠지기도 했지만 결국은 들어올리면서 8,800을 찍었고 장중 한때 장 시작하자마자는 8,933 맞아요. 굿자 볼 뻔했습니다. 진짜요. 앞자리가. 근데 두 번째 자리가 굿자 살짝 보여주고 말았는데 자, 이런 장인데 그다음 페이지를 보여드릴게요. 요게 그다음 페이지인데 제가 K증시라고 해놨잖아요. 네. 우리나라 K증시인데 조금 전에 보셨던 요 차트도 K증시고 요것도 이제 K입니다. 아 너무 다르네요. 네, 이것도 코스피고 얘도 코스피인데 얘는 코스피 소형주 차트입니다. 아 코스피 내에서도 대형과 소형이 이렇게나 갈린다. 네. 네. 그래서 미국에는 티커라고 있고 우리는 코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형주 코드는 001 코스피인데 소형주 차트는 어떻게 보는 거야? 004 치면
소형주 아. 차트를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코스피 소형주 주식은 지난 5월 달에도 그 좋은 장에 반등다운 반등 하나도 못 주면서 이렇게 급락을 했고 6월 들어서도 오늘도 빠졌어요. 똑같은 코스피인데도 이렇게 빠졌습니다. 음. 그러면 이런 적이 과거에는 없었나 보면 작년 7월 중순까지도 소형주가 이렇게 4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관세 때문에 빠지는 듯 하다가 아주 강하게 올랐었고요. 음. 그리고 작년 8월, 9월, 10월, 11월 달에 보면 못 올라갔어요. 네. 우리 시장은 9월부터 또 랠리를 보였었는데 못 올라가고 이번에도 올라가는 듯 하다가 무너지고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무너져서 아까 연초 이후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그런 상장사가 지금 60% 이상이다라는 얘기가 네, 네, 있어요. 사실인 네. 부분인 게 지금 작년 연말에 소형주 지수가 여기 있거든요. 빨간색 매물대 차트의 상단에 있는데 음. 오늘 그 빨간색 매물대 차트보다 밑에 내려갔다 왔으니까 소형주 차트만 보더라도 작년 연말 대비해서 마이너스가 같습니다. 음. 자,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K가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K자 소비. 네, 양극화. 양극화. 네. 그래서 코스피 시장이 우리나라 K 증시가 굉장히 양극화를 보이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형주 아니 나도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이 종목은 여기서는 나 정말 못 팔 것 같은데 너무 좋은데 이걸 음. 들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아서 그냥 반도체로 옮겨 타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계속 하시죠, 계속. 네. 정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네. 해답을 드리려고 나왔고요. 네. 다시 이 대형주가 주도를 하고 있는 이 코스피 장을 보면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만 하더라도 이제 50% 넘었으니까 이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절반이라고 보시면 작년 9월, 10월 달에도 이렇게 올랐고요. 소형주 보면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 와서도 9월, 10월은 약간 좀 조심을 했다가 음. 시장이 추석 전에 유동성이 스퀴즈 되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 7월 달에 7월, 8월에는 주식을 좀 줄여놨고 9월이 어떻게 됐는지 보고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라고 했던 부분이 소형주는 맞았어요. 네. 네. 그리고 올해 하반기 들어갈 때도 보면 어느 정도 현금을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최근에 계속 했었는데 소형주 지수를 보면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반도체나 대형주 중심으로 들고 계신 분들한테는 안 맞는 얘기죠. 그죠? 계속 갔죠. 작년 9월부터 반도체가 랠리가 시작되면서 지수가 또 올랐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5월 달에 5월은 셀인메이라고 하는데 뭐야 더 올라 버렸네. 네. 네, 이런 장세가 연출이 됐는데 이게 내가 어떤 주식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소형주 차트 본 김에 보면 제일 위에 이제 RSI라는 차트인데 RSI는 과열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 RSI 차트를 활용하는 방법은 침체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는 걸로 좀 유용한 지표입니다. 예, 일봉상에서 요 30 이하로 잠겼을 때가 이렇게 살짝 파란색 네. 웅덩이가 표시가 되도록 나오는데 지난번 24년 12월 달에 이때 우리나라 계엄 사태 있었을 때 저점 찍었을 때도 파란색 웅덩이 그리고 작년 4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있기 전에도 파란색 웅덩이 만들고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정말 짜증이 나시겠지만 네네. 단기적으로는 단기 바닥에 왔다. 네, 아. 그래서 자르더라도 지금 자르시는 건 아니다. 네, 조금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표님 저게 코스피 소형주잖아요. 네. 그러면 코스닥도 약간 비슷한 내러티브로 가능한 맞습니다. 거예요? 네, 예. 코스닥은 네. 보면 시가총액 전체가 상위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빼고는 코스닥 종목 전체가 어떻게 보면 코스피 소형주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코스닥 차트도 별반 다르진 다르진 않습니다. 않다. 다르진 않고요. 자, 지금 이런 상황인데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음. 이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자, 그다음 차트를 보시면 이게 삼성전자 차트인데 삼성전자 2010년에서 16년 주봉 차트입니다. 자, 이 주봉 차트에서 2010년도 요때 보면 차정 장세였었죠. 음. 그러면서 2010년도 요 하반기에 전자가 한번 올랐다가 11년도에 별 힘을 못 쓰고 스물스물 빠집니다. 네. 그리고 7월에서 8월 넘어갈 때 요때가 2011년 8월 달에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되는 아. 그 초유의 사태가 2011년 8월 달이었었죠. 네, 요때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 요때 당시만 하더라도 2011년도에는 차화정 장세였기 때문에 음. 삼성전자가 주도를 하지 못하고 화학 정유가 날아갈 때였었고요. 네. 자, 그런데 우리 전자가 달라졌어요가 바로 2011년 요 차화정 장세가 끝이 나고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으로 한 차례 쇼크가 있고 나서 그 다음부터 빠르게 반등을 하는 게 삼성전자였고요. 아. 요때 주도로 했던 화학정유는 반등이 들어가다가 10월 달에 다시 쌍바닥을 만드는 듯 하다가 더 빠져버립니다. 네네. 화학정유가 그때 완전히 끝이 났었는데 요때 전자가 13,440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다가 50을 곱하면 되죠. 액분. 예, 그래서 네. 65만 원대였었고요. 아. 65만 원에서 저 위에 보면 3만 천 원이니까 150만 원까지 가는 랠리가 1년 반 동안 시작이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음. 자, 괜찮아요. 그러면 네. 이때 당시에 반도체 랠리였나라고 보면 하이닉스가 그때는 힘을 못 썼어요. 네. 하이닉스는 2013년, 14년, 15년도에 랠리를 주도를 했었고 요때 당시에는 2010년도에도 삼성전자가 한번 반등이 들어갔었죠. 요때가 바로 스마트폰으로 갤럭시 S 시리즈를 처음 냈을 때예요. 아. S 시리즈를 처음 내면서 전자가 이제는 스마트폰 시장에 있어서 애플의 아이폰이 2007년 6월에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2008년, 9년, 10년을 거쳐가면서 모토로라 죽고 다른 핸드폰 업체들이 노키아 사망하고 그런 흐름 속에서 전자도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분위기에서 음. 전자가 갤럭시 S 시리즈를 출시를 해서 오르는 듯 하다가 다시 빠져요.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스티브 잡스도 우리 거 그냥 뺏긴 거 아니야? 계속 카피 논란이 있었었죠. 아.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전에 나왔던 삼성전자의 PDF 뭐 폰인가 그게 스마트폰 모양이 더 가까웠는데 음. 어쨌든 그때 당시에 마켓 쉐어를 못 가져옵니다. 네. 그런데 2011년 요때 8월 달부터 올라가는데 아주 강하게 올라가죠. 음. 요때 2011년 10월 달에 드디어 갤럭시 노트가 나옵니다. 노트가 나오면서 대면적으로 나오고 대면적으로 나오니까 스티브 잡스가 그거 한 손에 잡히지도 않는 거 그걸 누가 쓰겠어 했는데 아 그랬었나요? 네, 네. 그러면서 2012년 13년에 우리가 보면 차도 작은 차 타다가 큰 차로 큰 차. 늘려가고 네. 집도 작은 평수에서 집에서. 큰 평수로 늘려가듯이 네. 큰 걸로 가면 다시 작은 걸로 못 돌아와요. 좀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그래서 갤럭시 노트가 대히트를 치게 되고 아. 2013년이 되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1등이 됩니다. 아 내가 어쨌든 스토리를 잡고 주가를 끌어올린 게 스마트폰의 역사. 네. 그쵸. 그러면서 네. 이렇게 올라가면서 네. 주가가 올라갔고요. 자, 요때 당시에 그러면 소형주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 네. 소형주 차트가 2011년도에서 12년도 보면 얘는 왜 이래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얘는 왜 특히나 이래. 네. 2011년 7월부터 요때가 신용등급 강등이 있고 그리고 더 빠지죠. 더 빠지고 10월 달부터 반등이 들어가는 듯 하다가 또 자빠집니다. 올라가는 듯 하다가 또 자빠집니다. 그죠? 네. 네, 그런 모습인데 13년도에 보면 13년 요 상반기거든요. 음. 상반기 때 좀 강하게 올라가죠. 네,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면서 2012년 고점을 먼저 돌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13년 상반기에 삼성전자는 어땠는지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13년 상반기에
요때 12년 12월 달에 삼성전자가 고점 치고 나서 13년부터 박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6개월 동안 주가가 그냥 박스에 갇히게 됩니다. 네네. 전자가 박스에 갇히게 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소형주가 랠리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시 전자를 보면요. 전자가 13년도 요 중간에 한번 빠지고 되고 요때 당시는 남유럽 위기가 좀 불거지는 그때였었고요. 그러고 나서 전자가 다시 반등이 들어오지만 이때 보면 삼성전자가 결국은 삼중 천정형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네. 고점이 계속 낮아져요. 음. 13년, 14년 이렇게 되고 요때 당시에는 요즘 HBM으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이때 당시에 HBM을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난 다음에 2013년, 14년, 15년까지 반도체 랠리가 있었는데 그때 전자가 이렇게 별로 힘을 못 썼습니다. 못 쓰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 네. 14년 보시면 14년 하반기로 가면 주가가 전 저점을 깨버리죠. 오히려 네, 더 빠집니다. 더 빠지면서 삼성전자도 RSI에서 주봉상에서 침체가 나올 정도로 네. 주가가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소형주 차트는 어떻게 됐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3년 4년도에 소형주가 날아가죠. 네, 날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2015년도에 완전히 불을 뿜거든요. 네. 2015년 장에 불을 뿜는데 이때는 전자는 어땠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에 반등이 들어가는 듯 하다가 많이 빠집니다. 또 전 저점을 깨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예전에 우리나라 국가기관 네, 국가기관의 자금을 한 4,600억 정도 운용을 할 때 그때 대형주 먼저 운용을 하고 중소형주 유형으로도 저희가 자금을 받게 되는데 네. 그때 중소형주 펀드에 대한 제안서를 내라고 해서 세종시에 내려가서 PT를 했었는데요. 그때 PT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아마 중소형주 펀드를 운용하겠다고 온 많은 운용사의 펀드 매니저들이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중소형주 펀드를 운용하기 위해서 저는 피터 린치처럼 발로 뛰면서 우리나라의 강소기업을 탐방을 다니면서 그런 기업들을 발굴해서 펀드에 편입을 할 겁니다. 다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네네네. 하는 거예요. 심사위원분들이. 근데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소형주 펀드를 운용을 잘하려면 삼성전자를 잘 알아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뭔 소리를 하나 그런 표정으로. 왜냐하면 그 심사위원들 중에 외부 심사위원들이 다 우리 업계에 계신 네네. 분들이거든요. 베테랑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요 얘기를 했던 거죠. 중소형주인데 아무 기업 가치에 약해질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출도 증가하고 이익도 증가하는데 중소형주가 고점 대비 50%, 60% 빠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세 가지 경우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삼성전자가 강하게 올라갈 때 네.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순수 주식형 펀드를 운용하는 매니저 입장에서 얼마 전에 23년, 24년 동안에 삼성전자가 HBM 콜 테스트를 통과 못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 업계에서는 전자만 안 가지고 있어도 시장을 쉽게 아웃한다는 거죠. 삼성전자만 네. 없어도. 네, 그런 분위기가 불과 1년 반 전에 있었던 일이었고요. 그런데 전자가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 합쳐가지고 50%가 넘어가는데 펀드에 없다? 네, 그러면 최근에 운용사 중에서도 반도체를 안 채우고 있는 운용사가 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성과가 되게 안 좋고 2월 달 고점이 6,300이었는데 2월 달 수익률보다도 더 지금 밑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네, 그렇다 보면 펀드를 회수당하게 되죠. 기관 펀드인 경우에 회수를 당합니다. 시장을 너무 큰 폭으로 언더퍼폼 했기 때문에. 그러면 회수를 당해서 그 회수된 펀드를 어디다 주냐면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공격적으로 잘 담아 가지고 성과가 수익을 좋은 내는. 네. 운용사한테 펀드가 옮겨가게 돼요. 음. 그러면 보통 이제 펀드 통째로 넘어올 때가 있어요. 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주식 그대로 통으로 네. 넘어옵니다. 통으로 넘어오면 왜 전자고 하이닉스가 없지 하면서 어. 전자고 하이닉스를 시가총액 비중만큼 채우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을 팔게 됩니다. 파는데 가차 없이 팔게 되죠. 왜냐하면 이 종목을 좋아했던 매니저가 사놓은 펀드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가차 없이 팔게 되고 그러면서 전자로 옮겨가는 네.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니 분명히 기관에서 저 위에서 산 주식을 왜 이렇게 바닥에서 그것도 험악하게 팔지 개미 털게 하는 건가 이런 오해를 하게 되시죠. 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렇게 펀드의 수익률에 따라서 그 수익률이 특히나 삼성전자에 의해서 크게 차이가 날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렇게 삼성전자를 못 채운 펀드들이 다 회수가 되면서 전자로 이제 다 채워졌을 때 네. 그다음에 일반 대중들 분들 중에서도 나도 여기서 전자 사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분들이 또 다 주식을 샀을 때 네, 그러고 반도체에 더 이상의 랠리가 어느 정도 이제 최근에 보면 수출 5월 수출 동향에도 나왔지만 여전히 이제 낸드라든지 디램 가격이 탄탄하죠. 좋았었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이제 꺾이게 되면 뒤늦게 채웠던 분들의 또 이 반대 매매가 또 네. 거꾸로 도미노처럼 나오면서 이제 빠지게 되는데 네.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네.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과거에도 2013, 14년도에 이렇게 전자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죽어도 못 오를 것 같았던 이는 소형주들이 네. 이 랠리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대표님 지금 궁금한 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꽤 과거 얘기잖아요. 지금으로 보면 뭐 갤럭시가 나오고 휴대폰 때문에 삼성이 올라가고 지금은 AI인데 근데 이게 휴대폰과 AI 그것만 다른 거지 사실 어떤 내러티브로 어떤 동력으로 올라가든 간에 삼성전자가 올라가던 때 수급이 그쪽으로 기관이든 개인이든 쏠리면 소형이 가기는 과거에도 어려웠다라는 걸 지금 설명을 네, 과거 예를 들어서 이제 해주신 건데 지금하고 유사한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대표님 지금 궁금한 건 그럼 사실 시장이 바라는 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그렇다 그래서 뭐 지금 비중이 시총 50%를 넘어가는 이 두 종목이 완전히 무슨 일이 있어서 급락을 하면 시장 전반이 사실은 소형주도 올라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급등은 아니고 좀 횡보를 해주면서 이 온기가 다른 쪽으로 좀 퍼져가는 걸 시장이 원하는 건가요? 과거 사례를 통해서 이것도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떠세요? 아주 좋은 질문을 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이 자료를 보면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자료를 2월 달인가 갖고 나와서 이번 장은 20년 만에 들어온 큰 장이라는 말씀을 맞습니다. 드렸었는데, 네,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84, 85, 86, 87, 88, 89년도까지. 88년도에는 우리나라 88 올림픽이 있었고요. 2003, 4, 5, 6, 7에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었죠. 이 두 이벤트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국가의 격이 많이 올라갔었고요. 올림픽을 해서 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 올림픽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국가의 기업의 체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올라갔었는데 지금 보면 2025년, 2026년 해서 이렇게 큰 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장이 됐을 때는 반도체가 꺾였다고 해서 다 같이 무너지는 장은 아니다는 거죠. 이렇게 큰 장에서는 반도체가 멈추면 그 다음에 바통을 이어받아서 누가 뛴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중소형주도 기다리면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2003, 4, 5, 6, 7의 이 장에서 요때 주도를 했던 게 조선, 현대중공업 이런 게 이때 35배 났었거든요. 근데 35배 나는 동안
태움 같은 주식이 160배가 나거든요. 그 음. 160배가 중간중간에 엄청 부침이 있으면서 160배가 납니다. 네네. 최근에 보면 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가는데 갑자기 반도체 소부장 지금 확 빠지잖아요. 네네네. 기판 좋다고 했는데 확 빠지잖아요. 음. 그죠? 그런 것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이 너무 이격이 좀 벌어져 있죠. 아. 그 이격에 대한 조정 때문에 지금 시장이 확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 이격 차트가 아이고 고거는 안 그럼 돼 있는데 설명으로 네. 그래서 그 이격 조정 차원에서 좀 네. 조정을 받아야 되는 타이밍이다 음. 보니까 그런 약간 중형주 단에서 소형주 네. 단이 같이 이제 밀리는 모습인데 질문하셨던 부분에 대한 네. 답은 같은 섹터 내에서도 소형주가 이렇게 조정을 받는 이런 변동성이 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지금 시장 자체가 이격이 너무 벌어져 있는 그래서 음. 50일이나 60일 이평 기준으로 지금 130을 넘었거든요. 음. 2월 말에도 이게 133까지 갔는데 이란 전쟁이 빵 터지니까 네. 이틀 만에 20% 급락. 네네. 이틀째는 12.6% 급락하면서 아니 9.11 테러 때보다도 더 빠졌네 음. 그랬잖아요. 이격이 너무 벌어져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단기 음. 이격 그러니까 단기 시장 과열을 조금 시키는 차원에서 종목별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 반도체 외의 종목은 영원히 못 가는 건가? 네. 그래서 그 2월 달 고점보다도 지금 낮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지금 가치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는 운용사가 요때 2014년을 보여드리면요. 자, 요때 아까 보여드렸던 2014년, 13, 14년도의 소형주 차트. 요때 보면 중소형주 가치주를 했던 운용사가 정말 욕을 많이 들어먹었었어요. 음. 2011년, 12년, 13년도에 뭐야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데 계속 네. 박스피아라고 화면 같이 보여주세요. 화면이 네. 네네. 지금 안 나갈 뜨는데 거예요. 네. 네. 요때 가치주 하는 운용사들이 정말 고생을 했었어요. 아. 정말 고생을 했는데 그 가치주에 대한 어떤 운용 철학을 확고하게 갖고 있는 운용사는 나중에 이제 빛을 보게 됩니다. 음. 2014년, 15년도에 우리나라 시장 계속 박스피였잖아요. 박스피였는데 그쵸. 이 소형주만 이렇게 날아가면서 네. 중소형주 잘하는 중소형 가치주로 잘하던 운용사의 수익률이 한 방에 다 만회를 해버립니다. 음. 2015년 상반기까지.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2014, 15년도에는 무슨 반도체 소부장으로 돈을 벌었느냐 그거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2015년도에는 화장품 랠리했었고 그죠? 2013, 14년도에는 우리나라 음식료가 재평가를 받고 중국 요커들이 음. 많이들 국내로 유입되면서 중국 소비재들 올라가고 네네. 그랬었는데 최근에 보면 글로벌하게 소비재가 별로 안 되잖아요. 그쵸.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유가 그리고 2008년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의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남유럽 위기까지 겪다 보니까 소비자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소비자가 죽을 쓰고 있다가 나중에 2013, 14, 15년도에 한풀이 장세가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네. 이런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내가 이걸 다 팔고 반대쪽으로 옮겨갈까라고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가치주 투자를 하시던 스타일이 이 이익 모멘텀을 쫓아가지 않는 그런 매매 잘 못합니다. 네. 그리고 그래도 나는 이번에 반도체로 못 먹으니까 너무 포모가 오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한테 삼성전자가 그렇게 조롱을 당했었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삼성전자가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나서 지금의 이런 장이 왔고요. 삼성전기도 항상 삼성전자보다 후행적으로 움직이거든요. 21년 고점 치고 나서 5년을 쉬었어요. 네. 5년을 쉬었다가 올라가는 모습이고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는 LG그룹 삼성전자도 안 되는데 무슨 전기야. 삼성전기 전자도 안 되는데 무슨 LG그룹이야. 했던 그런 주식들이 이번에 다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은 시장의 기능이
발휘가 되는데 그 기능이 뭐냐면 가격 발견의 기능입니다. 음. 근데 지금은 반도체 햇볕이 너무 쨍쨍하다 보니까 다른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눌러져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이런 중소형 가치주 들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삼성전자 주주들이 그동안에 인내했던 것처럼 아. 인내를 하면 보상을 받을 건데 아. 그 삼성전자 주주만큼 인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가 관건이라고 봐요. 그 인내가 있으시면 보상을 받을 겁니다. 그래요, 대표님. 네. 근데 어떤 걸 갖고 계시는지에 따라서 그건 또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삼성전자도 그런 시절이 불과 얼마 전에 네. 있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 주시는 거고 과거에 지금 완전 정말 새로운 판이 펼쳐졌기 때문에 AI라는 아무도 모르는 미래를 모르는 그런 판이 벌어졌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이렇게 올랐어도 계속 어 추정 이익을 대비하면 앞으로 벌 걸 대비하면 아직도 너무 싸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당분간은 반도체 위주의 장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그리고 요 당분간이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상당히 만만치 않아요. 자고 일어나면은 목표 가격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좀 견뎌 보시면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너무 길어질까 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혹시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네. 주식시장의 역사가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게 너무나 재밌는데요. 아 그래요? 네. 정확하게 반대의 현상이 있었던 때를 어. 말씀드릴게요. 2022년도에 우리 시장이 2180까지 빠지고 되게 안 좋았었잖아요. 안 좋았고 2023년도에 하이닉스가 영업이익 적자 7조 나오고 당기순이익 그 9조 나왔을 때 그때 나왔을 때 2022년도까지 주가가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2023년도에 주가가 더 빠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논리가 뭐냐면 이익이 이렇게 안 나오는데 아. 지금 PER이 열 몇 배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평균 PER은 10배인데 지금 이익이 안 나오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이익이 안 나오니까 PER이 되게 높아 보이잖아요. 음. 2018년도에 하이닉스가 20조 7천억 이익이 나왔을 때 아니 겨우 PER이 3배 4배다. 음. 그래서 평균 PER 10배를 곱하면 더 올라가야 된다. 그런데 주가가 박살이 나요. 왜냐하면 2018년도에 20조 7천억이라는 영업이익이 딱 1년 지나면 2조 7천억으로 85% 이익 급감이 네. 나오거든요. 근데 2019년도에 이미 그걸 선반영해서 주가는 빠졌는데 2019년도에 하이닉스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겨우 2조 7천억 나오는데 2조 7천억 나오는데 지금도 PER이 너무 높다는 거죠. 네. 지금도 PER이 너무 높아서 더 빠져야 합니다. 우리 시장 2200, 2100 갔을 때도 한국 시장 PER이 전자 하이닉스가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이익이 적잖아요. 이익이 적으니까 그때 60조, 70조밖에 안 나오니까 이익으로 보면 PER로 보면 더 빠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나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잖아요. 사이클 산업에 매매하는 방법은 저포에 사서 고포에 파는 게 아니라라고. 이 얘기를 정확하게 이제 반대 상황을 보면서 2년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그래서 지금 여전히 PER이 높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 사면 안 된다라는 얘기에 반박을 했던 논리가 원래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이익이 안 날 때 사야 된다는 거죠. 이익이 안 날 걸 미리 선반영을 해서 미리 빠졌다는 거죠. 미리 빠졌기 때문에 23년도에 그렇게 막 적자나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계속 올랐어요. 근데 계속 PER을 갖다 대면서 이익이 안 나는데 이 주가 비싸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반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내년도에 이익이 많이 나니까 아직까지도 PER로 보면 싸고 그리고 늘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는 PBR이 아니라 PER로 PER이다. 보면서 해야 된다 하면서 지금 이 가격에서 이 이익에서 평균 PER 10배로 곱하면 주가가 얼마 돼야 된다. 네, 그런데 저는 왜 이게 계속 반복되는지 모르겠어요. 어.
그게 사이클 산업인데 최근에 나오는 또 이야기는 이 사이클이 좀 그러니까 사이클 산업이 이미 아닌 게 됐다라는 주장도 있고 일부에서는 사이클이 예전보다 굉장히 길어졌다. 네. 뭐 장기 공급 계약 뭐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반도체를 해석하는 게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해요. 네. 방금 중요한 말씀을 네. 해주신 게 이번에 투자하는 사이클은 좀 과거와는 다르죠. 음. 다른 건 맞습니다. 옛날에 PC가 반도체 전방 산업에서 가장 큰 수요를 차지하는 음. 거였을 때는 PC의 업그레이드 사이클에 따라서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음. PC는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냐? 인텔 칩이 그죠? CPU가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반도체의 권장 사양은 16GB 정도를 써야 되고 이런 거 할 때마다 음. 네, 반도체의 사이클이 왔다면 그 다음에는 모바일이었죠. 그리고 2016년, 17년, 18년 되는 데이터 센터, 네. 빵 기업들, 네. 플랫폼 기업들. 네. 그래서 PC, 모바일, 데이터 센터까지. 예,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사이클이 약간 무뎌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하이닉스 적자 7조는 왜 났냐고요. 왜 났냐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 어쨌든 이게 엄청난 장치 산업이거든요. 엄청난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조금만 수요가 초과해도 가격이 급등하고 조금만 재고가 많아져도 가격이 급락을 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이 달라진 점은 이번에 AI 인프라가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기업까지 막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소위 말하는 빅테크 기업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는 이 M7 기업 중심으로 투자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엣지 컴퓨팅이라고 해서 디바이스별로도 CPU가 필요하고 네, 메모리가 네. 필요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소브린 AI 네. 하면서 우리나라도 그럼 뭐 네이버는 투자 안 하나? 네이버도 투자하고 있죠. 네. 그 삼성 SDS도 투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밑단에서도 막 투자하다 보니까 수요가 굉장히 이번에 탄탄한 거 맞아요.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이 2년이 아니라 이번에는 3년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게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투자 사이클은 언젠가는 끝나가게 되고 그 끝나가게 될 때는 이게 구조적 성장이라서 10년 가는 그런 사이클이라고는 믿지 마시고 그게 끝난다 싶을 때는 예, 잽싸게 도망 나오셔야 되는데 그 끝난다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아냐는 거죠. 그 네. 어떻게 아는 부분이 저희는 매번 미국의 그 M7 기업들이 실적 발표할 때마다 다음 분기 가이던스에서 그렇죠. 캐펙스 가이던스를 항상 체크하거든요. 네. 생각보다 계속 투자하네. 예, 그동안에 이제 끝난 거 아니야 했는데 작년에도 계속 투자했고 올해는 이제 걔네들 보니까 그 소위 말해서 그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네. 그러잖아요. 잉여 현금 흐름이 이제 더 다 고갈난 것 같은데 그랬더니 회사채를 발행해서 또 지르는 모습이 네.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그 캐펙스 가이던스가 꺾이는 모습이 나올 때, 네, 그럴 때는 일단 비중을 줄이는 액션을 취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사이클이 길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를 하시는데 이제 구조적 성장으로 인해서 뭐 10년 막 이렇게 아예 사이클이 없어지는 걸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이고 언젠가는 좀 마무리가 되고 특히나 그 조짐이 보이는 건 빅테크 기업들의 설비 투자, 자본 지출, 요 캐펙스라고 말하는 부분들을 좀 잘 봐야 된다라는 네, 말씀해 주시네요. 네, 네. 거기다가 이제 어. 하나 좀 덧붙이면 네. 왜 시장은 네. 이거 PER을 왜 10배를 안 해주나? 음. 그죠? 근데 10배를 해주고 안 해주고는 투자자들이 그 10배라는 가격이 될 만큼 안 사고 있기 때문에 네. 10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이 항상 나보다는 더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2018년의 케이스를 말씀드렸었는데 그 2018년에도 아니 이게 이익이 20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시총이 이게 말이 돼? 음. 예, 그러면서 PER 3배, 4배 이게 말이 돼 했었는데
시장은 어떻게 바로 2019년도 6개월 뒤부터 이렇게 반도체 가격이 급락할 걸 도대체 시장은 어떻게 알았던 거지? 그래서 그 PR이 앞으로 다가올 이익이 그 이익은 안 날 건데라는 걸 네. 미리 시장이 메시지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보면 이 반도체라는 시클리컬 산업의 그 특징이 이익은 계속 올라오는데 처음에는 같이 막 밀고 음. 올라가거든요. 네, 이익이 증가하면서 밀고 올라가는데 엔비디아의 케이스도 보시면 처음에는 PER 70배 이상 받았잖아요. 아니 70배나 준다고? 이게 말이 됐는데 실적 발표할 때마다 서프라이즈가 났잖아요. 네네.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즘은 엔비디아의 PER이 20배예요. 네네. 네, 음. 20배인데 이익 증가율이 낮아지는 것을 주가는 미리 반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낮은 PER이 이익 대비해서 너무 낮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그 맞아요. 보고서들이 회사에서도 마이크론 보고서를 1600불 이런 게 나오잖아요. 3배로. 네, 이제는 네. PER을 곱해주자 막 이런 네. 식으로 나왔었는데 그런데 시장이 주는 PER이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다라고 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으로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8월, 9월, 10월을 좀 주의해야 되는 구간으로 좀 말씀해 주신 바가 있고 지금 우리 시장은 8천을 넘었지만 오늘도 확인했듯이 변동성이 좀 심하고요. 그리고 아까 대표님께서도 짚어 주셨듯이 K자형 좀 많이 극단적으로 올라가는 것만 몇몇만 좀 올라가는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젠슨왕에 우리가 아무래도 입국해서 뭐 여러 가지 이벤트 할 때까지 좀 주목할 것 같은데 6월 그 이후의 장세도 우리가 봐야 되니까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대표님? 네, 일단 반도체를 들고 계시는 분들 네. 입장에서는 이게 또 이렇게 꺾이지는 않아요. 아, 실적 성장을 동반했던 주식은 네. 고점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한 6개월 보이다가 꺾어지거든요. 아, 그래서 안 들고 계신 분들도 밀리기만 하면 또 한 20% 빠지면 이래 사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이번 2분기 실적도 7월 달에 발표할 때 좋게 나올 거고 9월 달에도 고정 거래로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게 나올 거니까 이렇게 이제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올 거고 그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오는 순간 이제 반도체 외종목이 빵 튈 건데 그게 신호탄이 최근에 LG그룹 같은 것들이 네. 막 올라오고 이제 로봇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로봇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또 반도체가 시게 되면 아니 이번 실적 장세의 주도주는 나 조방원인데 어떻게 보면 반도체보다 먼저 시작했잖아요. 삼성전자가 못 올라갈 때 실적 장세의 주도주는 조방원이었거든요. 음, 그러면 그쪽은 그러면 뭐 이제 끝났나 보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약간 잊혀졌던 실적 우량주들이 막 반등을 하는 그런 장세가 연출될 거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내년 말에서 내후년까지는 주식으로 돈 벌기 너무 좋은 장이에요. 어, 너무 좋은 장인데 네. 이 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내가 정말 반도체 하나만은 나는 덕후야. 네. 그런 형님이 3년 동안 조방원 갈 때도 손가락 빨다가 최근에 이제 그동안 나 너무 힘들었어. 근데 최근에 벌었다는 거죠. 인내에 대한 네네. 보상이잖아요. 그 이게 말씀이시군요.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정말 컨빅션을 갖고 샀었다면 최근에 못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는 시장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 내년 그래요. 장에는 네. 그 소외됐던 주식들도 많이 올라오는 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매매보다는 내가 확신 있는 종목으로 내년까지 필살기 종목으로 큰 돈을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아 나만 수익을 못 본 것 같아.'라고 지금 생각하셨던 분들한테는 많이 위로가 됐을 것 같은데 단순히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과거의 사례도 진짜 증명으로 이제 증거로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고 "머지않은 것 같다." 그리고 어떻게 전략을 좀 세워 봐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채슬리 투자자문 박세익 대표님의 인사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의도 인사이트까지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안내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이재규 차장님께 마이크를 좀 넘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지금도 들으셨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은 왜 못 오르지?' 혹은 '내 계좌는 생각보다 왜 이렇게 수익이 안 나지?' 이런 분들 아마 생각보다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3프로 TV 구독 서비스 이용해서 좋은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실전 매매부터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략적인 교육 강의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요. 월가의 소식과 해외 유명 연사 인터뷰하고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코스피를 견인하는 K 반도체 섹터 집중 분석부터 시장 판세 및 핵심 주도주 발굴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고요. 자,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박병창 대표님과 이선엽 대표님, 김장렬 센터장님, 차영주 소장님, 장호진 대표님과 박명석 큐레이터님 이런 훌륭한 강사진의 구독 서비스 강의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또 방송이 있습니다. 지방선거 때문에 우리 국내 시장은 휴장인데 오전에 3프로 방송은 이어지는데요. 오전 6시부터 8시 40분까지 방송입니다. 박명석 큐레이터님과 박병창 대표님, 장호진 대표님, 김장렬 센터장님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내일 아침 방송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내일 이제 국내 시장 휴장하고 내일 모레 클로징 벨 라이브 통해서 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